네, 안녕하십니까.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진영 선생님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님 모시고 우리 오만과 편견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한번 이렇게 시범 방송을 해보지만 실제로 시작할지 그리고 유료로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하고 또 우리 주 선생이나 최강욱 선생님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도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할 수 있을까? 모르죠. 최 변호사님 어떻게 제가 일단 전 인사부터 드리고 저는 뭐 공 선생님 옆에 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서 뭐야. 어떻게 되든 공빠야. 진짜예요 저는. 오늘부터는 이제 알바 시리즈와 달리 제가 사회 보지 않고요. 그 김성애 보좌관이 사회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애 보좌관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애 보좌관입니다. 사회를 일단 맡게 됐는데요. 오늘 보시듯이 일단 오만과 편견이기 때문에요. 오늘 해보고 나온지 다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일단 오만과 편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 방송을 할지 말지를 공개 회의를 통해서 정할 거고요.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의 반응 정도 또 세 분이 뭘 가지고 할지 지금 거의 한 2주째 뭐 난상 토론을 저희가 조금 했는데 예, 테이블에 모여서 이제 링에 올라가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고 잘 모여지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기도 하고, 예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방송하지 않는 그 컨텐츠 중에서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만과 편견 이름을 그냥 써야 될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하자 그럴 때 그 프레임을 깨는 방송을 하자. 그래서 제가 공 선생님 여러 사람들한테 인기 너무 좋지만은 제가 우리 공 선생, 주진영 선생한테서 제일 훌륭하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똑같은 사안을 바라볼 때 다른 각도를 보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을 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주마다 주마다 일어나는 그런 어떤 야당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상한 프레임들을 덮어 씌우면서 우리 정부를 또 문재인 그 대통령을 난감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거는 가짜야. 이 프레임은 이렇게 사기친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저는 매주 한 번씩 방송을 하고 싶거든요. 그거. 그런데 저는 이제는 뭐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식의 얘기들이 통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미디어를 소위 이제 그 특정 세력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그 소셜 미디어들도 굉장히 발달돼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믿지도 잘 않고 그래서 굳이 뭐 그 저희들이 안 해도 그거 훨씬 잘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걸 굳이 우리가까지 나서서 한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대단한 부가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하려면은 또 이러고 저러고 맨날 뻔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뻔한 얘기를 굳이 뭐 설명하고 저는 나쁜 사람 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 별로 재미없거든요. 예.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말할 때 나쁜 사람인 그때 말 안 해도 나쁜 사람인지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가는 거 끝까지 한번 나쁜 남자 그 컨셉으로 한번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저건 나쁜 짓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굳이 저까지 껴서 굳이 얘기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모티베이션이 얼마나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관점이 좀 달라서 전 얘기죠. 저희가 보기에 공 선생님은 저희가 볼 땐 그렇게 심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공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면 심하게 나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저는 최 변호사님도 똑같으세요. 저는 검찰이 그렇게 나쁜 줄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검찰 알바의 이 시청자들이 검찰이 얼마나 나쁜가를 최 변호사님 검찰 알바를 보고 많이 알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국감에서 요즘에 이 문화 쪽으로도 많은 것을 이제 뭐 적폐나 병폐를 밝히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너무 억울해요. 세금만 내고 열심히 일만 하지 실제로 그분들이 낸 세금을 갖고 너무 나쁜 사람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경제 알바나 검찰 알바는 이게 책을 하나를 내려고 하면서 딱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어떤 주제로 준비를 했지만 지금 저는 오만과 편견은 그 우리가 프레임을 깨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타임리하게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것이 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책은 우리 김성희 보좌가 욕심을 좀 많이 내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책보다는 이 한 주 한 주 이렇게 사람들한테 양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뭔가 언론들이 그리고 일반 SNS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딱딱 지적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 또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을 땐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을 텐데 저는 공 선생님 내공에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하여튼 잘 그렇게 겸손하세요? 아니, 사실이니까요. 이거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은 일단 이거를 의원님이 그 페이스북에 공지를 한번 하셨다면서요. 그거 보고서 그러니까 너는 오만 담당이냐 편견 담당이냐 이거 보는데 그걸 설명 좀. 아 재밌다. 아니 세바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만이 누군지는 다 알던데. 그러시구나. 오만이 누군지는 되게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만과 편견이 저는 편견에 찬 오만이고 최변은 오만에 찬 편견이고 그럴까요? 근데 영어 제목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프라이드 앤 프레주디스 하면은 그렇죠. 훨씬 어감이 나은데 어려워 근데. 오만과 편견은 좀 지나치게. 근데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오만. 근데 그게 번역을 하면 딱 그렇게 돼요. 근데 그 프라이드라는 말을 오만으로 한 건 조금 그렇기는 해. 그러나 연결을 편견하고 시켜보면 이제 그래서 이것은 이 소설의 제목인데 약간 이제 차용을 해서 쓴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끝날 때쯤 얘기하면 되고. 그러네. 네. 프라이드를 오만이라고 한 거 좀 조금 그러죠. 무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프라이드라는 데는 참 이를 악문 어떤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소설에서의 그 프라이드는 근데 그걸 이제 오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나쳐서 뭔가를 놓쳤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인데 하여튼 요즘 돌아가는 그 전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자가 해야지 왜 내가 하고 있지? 시사로 할 것이냐 또는 뭐 무슨 주제로 할 것이냐고 저희가 이제 논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주 선생님 어제 오늘 올렸던 주제가 사실은 시사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주제들 중에 근원부터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보수층 혹은 또 어떤 사람이 프레임을 더 씌워놔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짚어보고 그것을 깨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엔 소년님 말씀이나 주 대표님 말씀이나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오늘 나오셨던 쭉 주셨던 주제 중에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이제 FTA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이 주제가 약간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내가 믿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체결할 수 있냐라고 이제 다 했었고, 그때는 또 그래서 FTA와 관련돼서 10년 안에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들이 그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꽤나 시간이 흘렀고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부정적인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거꾸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 중간에 또 이명박 정부 때 재협상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 이게 막 엉켜 있으니까 뭐 아주 쉬운 예로 김현정 대표 같은 분이 이제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잘 모르는 오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제학을 전문하신 분이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처음부터 들어서요. 어려운 주제로 가네. 최변도 FTA에 네, 관심을 저도, 보였잖아요. 네, 그 말씀. 그 이유는 뭐였어요?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은 FTA 논쟁이 진행되던 참여정부 시기 때에도 사실 말씀을 양쪽의 논리를 들어보고 잘 판단이 안 섰었어요. 그게 어려웠고 그 뒤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 김성희 부장은 잘 말씀해 주셨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그 다음에 협상대표였던 김종훈 씨, 뭐 이런 분들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별반 좋은 이미지로 다가서지 않았는데 그 뒤에 그러면 FTA가 실제로 우리 경제에 애초에 예측한, 그러니까 양쪽의 논리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맞았나 하는 것도 되게 궁금했고, 그 다음에 FTA 찬성론자들이 반대론자들을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야, 한미 FTA 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EU하고 하고 중국하고 하고 이럴 때는 왜 또 조용하대? 그럼 왜 그랬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다면은 FTA는 결국
괜찮은 거였는데 어떤 그 진보의 미망에 사로잡혀서 그러면 국민들이 헷갈리게 했던 것인가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그때 논리 중에 그러니까 정부가 왜 저렇게 공개를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틸까 하는 점이 사실은 제가 저쪽의 얘기를 쉽게 수긍할 수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법률가로서 볼 때 뭐 ISD 같은 그 독소 조항들 얘기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였고 주권 침해에 가깝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었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지식만으로는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뵈면 꼭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첫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 선생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최 변호사님께서 FTA를 꺼내셨구나. 네. 그래서 반가웠어요? 아니요. 왜 반갑지 않았어요? 욕 먹을까봐 또 얘기하면? 아니요. 왜냐하면 욕보다는 말하자면 이게 약간 아무 내용도 없는데 양쪽에서 너무들 키우는 그 사안이 돼서 막상 저는 글쎄 이제 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를 갖고 대단한 일인 것처럼 양쪽에서 침소봉대를 양쪽에서 하는 바람에 마치 사드 같아요. 대단한 일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고 이게 티피컬하게 우리나라 전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까지 크게 그 다룰 일이 아닌 것이 막 대단한 일로 확산되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라서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면 약간 듣는 양반들이 좀 김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거는 그때도 그 당시 이제 돌이켜를 보면 그게 아마 6년이었나 2005년 6년 그때 아마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들고 나왔을 때 저는 보면서 굉장히 뜬금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FTA가 없다고 해서 수출이 안 되는 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랑 FTA를 한다고 해서 대단히 더 수출이 될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과중평균 관세율이 한 3%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FTA 한다고 이득 볼 것도 그 정도밖에 대단하게 안 되는데. 내려갈 것도 없는 거죠. 예. 어떠한 특정 뭐 아이템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부품 이런 게 뭐 8%면 4년 뒤에 4년 뒤부터 뭐 2%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뭐 그 사이에 사실은 저 생산 기지가 이미 멕시코로 가 있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이거를 대단한 그 당시 얘기를 할 때는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각종 규제 개혁을 근본적인 수술을 뭐 경제 개혁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건 약간 좀 너무 그 크게 오바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려운 데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긁어주겠다고 나선 꼴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 갑자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운동권 또 진보 세력 중에는 또 미국이라면 또 아주 뭐 불을 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미 사고 방식과 자유무역에 대한 또 반대하는 거와 이렇게 겹치면서 진보 진영 사람들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들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사실 그걸 갖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할 때도 사실 하든 안 하든 큰 상관없다. 네. 근데 하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거를 하느라고 도리어 저렇게 국력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자기의 자산을 깎아먹는 게 꼭 잘하는 거냐라는 생각은 저는 했어요. 농수산물 때문에 조금 더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때 당시? 농수산물을 우리나라 수입 액수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도 없어요. 농가들 좀 농민들이 타격이 크다라는 쪽이 굉장히 것은 심했죠.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시기에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 농민이 구체적으로 무슨 타격을 받습니까라고 물어보면 특별히 아는 사람도 없어요. 네. 끼키야 말하자면 이제 제일 크게 잡는 게 중국 농산물이죠. 뭐 그러니까 농산물로 치면 사실은 중국이 더 크고 쌀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뭐 수출 그건 또 WTO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정해진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저 침소봉대가 막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가운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는 없어져 버렸고 그게 하나 있고 그렇지만
ISD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아직은 그것 때문에 대단한 그 폐해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건 나중이라도 언제든지 그 잠재적인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서 몇 건은 걸려 있어요 지금.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게 얘기를 보는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균형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시각이 쓸 수 없는 정치의 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통과가 될 때는 이제 진영이 바뀌어가지고 또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막상 통과됐는데 뭐 대단하게 달라진 건 없고 정부 국책연구원에서 뭐 발표를 하기를 뭐 FTA 때문에 우리나라가 순수출이 뭐 안 했을 때보다 한 6억 달러 늘었다라고 뭐 보고를 하는 것도 있고 뭐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6억 달러 순수출 증가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출의 액수에 비하면 조족지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사실은 좀 궁색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원래 이제 그랬다 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개정 협상인데 재협상이 아니라 이제 그 조문을 이제 개정을 하는 어멘드먼트를 하는 협상을 하자는 건데 그거 역시 협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아무거나 할 거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좀 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면 되고 저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들어주고 하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해당 부분의 그 어떠한 서브섹터에서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국민 경제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럼 왜 미국은 저걸 하자고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표를 얻을 때 얘기를 할 때 이제 말하자면은 뭐 매니팩처링을 다시 뭐 들여오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 큰 것은 나프타예요. 캐나다랑 멕시코에다가 자기네들이 가까운 데 있는 생산 기지가 옮겨서 거기서 만들어 오는 게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프타를 바꾸고 싶은데 나프타는 이미 통과된 지가 벌써 20몇 년이 지났고 또 캐나다나 멕시코도 또 이 동의를 갖다 이제 멀티플로 해야 되잖아요. 3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3대 1을 벌써 하나씩 목소리가 잘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만하게 이제 한국 같은 데 하나 찝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두드러 패는 신용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갖고 만약에 나프타가 잘 안 되더라도 한미 FTA 하나는 좀 했다라는 뭐 이런 걸로 써먹고 뭐 이런 거 쓰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그럼 본인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별게 아니고 그때도 별거 아니었고 지금도 별거 아닌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별론데 근데 왜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이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 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서 이것을 설득하지 않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골마서 남아있게 만든 건가요? 조금만 제가 보충해서 여쭤보자면 그때 당시에 후일담 비슷하게 들리는 얘기가 김현종 씨가 통상 전문 변호사이고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찾아가서 한참 동안 보고하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노 대통령이 당시에 우리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FTA를 통해서 말하자면 시장 확대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어떤 전망을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근데 지금 통계 수치나 이런 걸 나온 거 또 국책연구기관이 최근에 분석한 걸 봐도 FTA로 미국이 더 많은 이득을 봤다라는 결과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한국 수출은 오히려 지금 총액 구매에서는 줄어들고 있고 유일하게 산업 분야로 이득 보고 있는 거는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작년에 이미 관세가 다 없어져 가지고요. 4년만 있으면 다 없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처럼 현지 공장이 다 있고 그랬기 때문에 자체 순증 수출액은 증가했을지 몰라도 그게 FTA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다 논리적으로.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허위 보고를 받은 건가요? 저는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생각으로는 속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는 뭔가가 이제 부풀려서 막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넘어가신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믿으셨다면 속으신 거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다른 포커스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 한국에는 여러 가지 지나친 한국적인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규제
가 있는데 그것을 아마 이제 김현종 씨도 그걸로 아마 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내부적인 국회 입법 사항으로 하려고 하면 안 풀릴 테니까 FTA를 통해서 그 미국의 그 압력을 통해서 한국의 내부적인 개혁을 하자라는 식으로 하는 얘기에 넘어가신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는 변통이고 옹색한 논리이고, 물론 내부적으로 디레귤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정치적인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는 지금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국 간 무역 협정을 통해서 국내의 규제 환경을 대규모로 뜯어고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좀 이상한 논리였어요, 당시에도. 저는 솔직히 이번에 김현종 씨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임명되시는 걸 보면서 좀 놀랬거든요. 그러면은 FTA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지금 거의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는 저도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대선 때부터 이미 얘기를 했고, 소위 말하는 그 백인 하층 노동자들한테 지금 소구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잃어버린 일자리를 내가 이걸 통해서 찾아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런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취해야 될 모습은 그거를 먼저 캐치를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내부 진위는 이런 게 있으니 저 사람들이 블러핑에 속지 말고 우리는 이런 식의 전략을 짜가지고 처음에는 무시 전략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그럼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은 우리한테 미흡했던 부분을 얻어내는 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처음에는 뭐 택도 없는 소리라고 절대 안 한다고 그러다가 아니 뭐 이제는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뒤늦게 우리도 그냥 그러면 깨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도박판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하수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제 실제로 말하자면 이제 실무를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그 사람들도 뭐 다 그 우리한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말하자면 우리나라 언론 또 침수봉대 한 케이스에 말하자면 그런 것도 뭐 요렇게 써야 되느니 저렇게 했느니 이렇게 했느니 잘못했니, 너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된다. 두 번째로는 그 FTA가 그 조문상 상대방이 그 어떤 조항에 대해서 어멘드를 하니까 그 개정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면 요구에 안 응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할 거냐 말 할 거냐라는 것은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개정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 한 달 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커미티를 열어야 돼요. 한 달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에 달렸지, 뭐 중간에 이러고 저러고 물론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마치 안 할 것처럼 또 얘기를 했다가 하고 그래야 사람들로 하여금 섞갈리게 하느냐 그러는데, 뭐 미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뭐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것들이 이제 많은 질문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다시 협상을 하자 했을 때 나가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해야 돼요. 네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그 김현종 본부장을 뭐 중심으로 놓고 보자고 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김현종 본부장이 실력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인가? 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최 변호사님의 말씀은 김현종이라는 사람의 본심, 이 정말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고, 그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워봐서 느끼는 거지만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애국이거든요. 얼마나 미국 사람을 만드느냐에 중점을 두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그러니까 그냥 짐작하는 거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미국의 시스템이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나의 마더 컨트리인 코리아에 이식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사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건 안 되건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주진영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이러거나 저러거나 시장에서 겨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뭐 한국과 미국 또 한국의 산업과 미국의 산업이 안에서 겨루면서 서로에게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중간한 어떤 점에서 적절하게 타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김현종 씨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이렇게 썩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만 그냥 혹시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말하자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FTA 한미 FTA가 뭐 대단한 한국 경제에 대단한 무슨 개혁의 그 계기가 될 것처럼 만약에 그 얘기를 파는 사람이 김현종 씨라고 하면 거기에 넘어간 사람의 잘잘못은 별도로 치고 그리고 그 일을 갖다 하던 사람이 그 이후에 이제 삼성의 법무 담당 사장으로 가서 몇 년간 또 굉장히 많은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그다음에 또 뭐 다시 또 뭐 정치권 공천 받겠다고 오고 뭐 그다음에 또 다시 또 하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썩 좋은 인상을 받기는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일에 관련해서 같이 일하고 써본 사람들이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뭘 알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또 관련 인사들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이 뭐 어렸을 때 뭐 학교를 어디 다녀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애국심 같은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속으로 그냥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갖고 뭐 일을 만들 일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분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분을 썼고 비슷한 일에 또 다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을 썼을 때는 그런 걱정은 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되고 그 사람이 뭔가 그때도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도 다시 거기에 할 일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알던지 뭐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사람 못 알아볼 정도로 대한민국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여튼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사람을 사실은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허투루 쓰지는 않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허투루 쓴 경우도 여러 번 아니지. 봤어요. 요새 근데 자기가 아는 부분은 꼭 그분이 허투루 쓴 건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아니지. 거죠. 이 법조계 쪽이나 이제 특히 경제 쪽도 사실은 이렇게 평을 제가 밖에서 아주 냉정한 사람들 평을 들어보면은 그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사람들을 이 정도면 잘 쓴다라고 하는데 이제 특히 그분의 경우는 한 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를 안고 정말 무지해서 그 사람을 또 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려는 다 되겠지만 저는 조금 더 믿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때 그 위키릭스에 그 김현종 씨 발언 나왔던 게 컸어요. 국민들이 가장 의심을 했던 건 내가 뭐 목숨 걸고 싸웠다, 뭐 파이트 더 헬이라고 그랬던가 뭐라고 하면서 하여튼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스치듯이 몇 번 그분을 뵌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검찰개혁 북콘서트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썼던 책 그거 제가 사회 볼 적에 그 양반이 오셨었는데 그러니까 초청도 누가 안 했는데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기실 관객으로? 같은데 대기실 같은데 이제 있을 때 되게 보면은 예전 그 청와대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 이렇게 다 있었죠. 근데 그때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반갑게 맞지를 않아. 김현종 씨가 왔는데. 근데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양반이 먼저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제 명함 주고 악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하시는 거나 왜 이렇게 손짓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분은 확실히 한국에서 자라지 않았구나. 저 완전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요번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되고 나서
그 경제부처 공무원들 중에 제가 아는 친구들이 김현종 그전에 대사도 했잖아요. 김현종 대사라고 부르면서 대사를 만나서 일종의 면접을 한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꽤 괜찮은 좋은 공무원들이었는데 그래서 네가 보니까 어떻디? 나는 그 양반 스치듯이 몇 번 봤는데 좀 이상하던데 내 느낌은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황당한 사람은 아니야. 분명히 실력도 있고 우리하고 조금 이렇게 관습적이나 뭐 문화적인 차원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그렇게 황당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네 말이 그렇다면은 그래서 썼나 보다. 제가 나름 한편으로 안도는 하면서도 그래도 저는 이번에 어쨌거나 재협상을 하면서 이분이 역량을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지금 꽤 있거든요. 그거를 얼마큼 근데 저는 따지는지. 그 얘기가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통상교섭본부장의 능력으로 어떤 나라와의 그 무역 협정이 이렇게 대단히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보면 이상하게 너무 무슨 어떤 사안으로 보지를 않고 그 사람이 나쁜 놈이냐 또는 그거를 찬성하면 나쁜 놈이냐 반대하면 나쁜 이런 식으로 자꾸 너무 모랄리스틱하다 그럴까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근데 그 FTA 하나만 보더라도 뭐 제가 보진 않았지만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다큐멘트고 그 일일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할 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엄청 많고 부서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뭐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은 말로 하면은 김현종이 하든 김종훈이 하든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게 일단 김현정 본부장 같은 경우 그 위키리퀴스에 나왔던 얘기는 협상을 위한 미끼였다라는 본인 해명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여당 노릇을 정말 오랜만에 해보고 특히나 이제 국회 와서 일을 하다가 여당이 되니까 되게 어색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 대표님 하신 말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좀 오래 장기적으로 믿고 지켜보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저희가 이제 저만 해도 야당 시절의 생각이 자꾸 나니까 저 사람이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일이 이렇게 진행될 거야. 이제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오늘 이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프레임이 하나 깨진 건데 이것을 이제 구조 대 구조의 문제로 보고 FTA가 이제 한국과 미국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생각하면 그 중간에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앞에 나가 있으니까 혹은 또 그 밑에 뭐 국장이 누구라는데 뭐 이제 이런 식의 디테일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점이 또 반성이 되면서 프레임이 하나 깨지네요. 그렇죠. 이 과정에 보면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논의나 충돌이 이 소위 말하면 그 본이 실종되는 케이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쓸데없는 사단만 일으키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고 나니 정권이 바뀌어서 사실은 원래 하려던 거랑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이명박 정부에서 통과가 됐는데 물론 이명박 씨가 또 소고기 갖고 엄한 짓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광우병으로까지 이렇게 너무 또 얘기가 퍼지게 되는 거 역시 또 말하자면 지나치게 간 것이고 그러다가 막상 한미 FTA보다 훨씬 더 그 무역 개방도가 심한 한국 EU와의 FTA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게다가 농산물 관련돼서는 훨씬 더 충격이 클 수 있는 중국에 관련돼서도 아무 말도 얘기를 안 하고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세력들이 이것을 갖고 이용해 먹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내용을 갖고서는 우리들이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오갔던 논의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는 확실히 공 선생님 계시니까 이런 방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주제인데. 그러니까 뭐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제 태생적인 배경을 사실은 못 벗어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이 법조에서 벌어지는 영역은 법률가라는 게 어차피 자기 이름을 걸고 독립적으로 네가 판단해라라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이 문제도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판사나 검사가
욕을 먹는 이유는 야 법적으로 헌법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네가 책임을 지고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도록 되는데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외교관계, 경제 문제, 역학관계들이 다 얽혀 있는 문제니까 확실히 세계은행에서 보신 분과 동네에서 본 사람은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에 불구하고 이런다고 또 사람들 생각이 안 바뀔 우리 저 거예요. 이- 관점이 생기잖아요. 우리 반골 우리 저기 보좌관은 어떻게 그러면 생각했어요? 본인의 그 틀이 조금 그렇게 깨지나 같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최 변호사님이랑 비슷한 입장이었던 건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혹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건데 아, 그 정도까지 근데 의심을 이제, 해요. 어떻게? 예, 이 시스템이라는 게 그거보다 훨씬 크고 견고하고 정해진 방향을 향해 가는 거고 이제 거기서 디테일을 챙기는 역할이 있는 건데 그리고 전 노무현 대통령은 FTA에 대해서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하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상대방도 잘하는 사람을 픽업하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 하여튼 그런 지나친 인물 중심의 사고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로서 오늘 첫 번째 깨진 프레임이 아닌가. 그러면 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뭐 많이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연구한 사람들보다 저같이 일반 국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별 걱정할 거 없다. 알아서 잘 할 거다. 그죠? 의심하지 말고. 그런데 참 제가 여기서 전문가로 한 말씀 드린다면 홍보 부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왜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그 좋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 이것을 왜 제대로 이렇게 설득을 하지 못하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게 실제로 별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봤자 이렇고 안 해봤자 이렇다. 근데 그걸 쉬쉬하면서 사드하고 똑같다니까요. 근데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것을 갖고 대단한 걸로 얘기를 설명하지 않으면서 대단한 거 아닌데 합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로 말하는 바람에 얘기가 그래도 이상하게 꼬였죠. 그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홍보라는 건 여러 전환이 쉽거든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 생각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해나가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잘못 어드바이스를 한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FTA를 FTA는 보통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다국 간에 크게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지역관. 이 지역 안에서 하는 게 있고 리저널하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자 간을 바이레터럴하게 하는 게 있어요. 되도록이면은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다자간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큐에 싹 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지역에 여러 개 묶는 게 좋아요. 네프타처럼. 바일레터럴은 이게 막상 한번 시작하고 나면 이게 끝없는 늪이 되는 게 뭐냐면 A라는 나라랑 했고 B라는 나라랑 하고 C라는 나라랑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다른 조건이. 다 그때마다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은 공무원들은 일거리가 많아질지 모르고 변호사들은 일거리가 많아질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순효과는 노동에 비해서 별게 없고 두 번째로는 이게 나중에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관세할 때마다 이거는 어느 나라 것은 뭐 소위 말하면은 원산지 표시를 EU에서 오는 거랑 미국에서 오는 거랑 중국 다 조건이 다르단 말이죠. 일 많아지는 거고. 가장 크게 문제는 바일레터럴하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옛날에 했던 방법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칠레처럼 멀리 있고 한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충격이 없을 만한 나라를 한번 연습을 삼았잖아요. 연습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 조금 중급짜리 사이즈로 뭐 싱가포르랑 해보든 뭐 어디랑 해보든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될 것을 덜컥 미국이랑 하는 바람에 미국과 한국과 사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그냥 다 얽히면서 침소봉대가 되는 아주 좋은 그걸 만들어 버렸어. 그러고서 정치적인 리더십은 자기가 잃어버리고. 저거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임기가 5년이기 때문이죠. 아니 누군가가 엄하게 오버셀을 했고 거기에 넘어가셨다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혹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실 말씀 아니 뭐 세변이 있으시면? 듣기에는 다른 거. 네, 아니 뭐 저는 그 부분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단지 어쨌거나 시작이 된 마당에는 좀 많이 얻어왔으면 좋겠다. 그 점은 좀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계속 듭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저 타석에 나가는 타자 보고 기왕이면 좀 홈런 쳤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 타자라고 홈런 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불필요한 사족이다. 네. 알아서 잘 열심히 할 거다. 저는 이 라이브에 달린 댓글 중에 하나 주ян님이 써주신 지금 FTA는 무역보다는 자국 정치용이죠. 이 말이 되게 좀 와닿네요. 미국의 입장에선 특히나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거 러스트벨트를 안심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걸 특히나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여당의 지지자시기도 하고 한다면 미국의 정치적 뭐 이게 술수라고 할 수도 있고 책략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침착하게 지켜보는 거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뭐 오늘 법조과 관련돼서 되게 이슈들이 많은데 보니까 공수처 폐지, 공수처 이제 나온 개혁안과 관련돼서도 있고 보니까 헌법재판관도 오늘 임명이 조금 전에 속보가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뉴스를 아직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일단 공수처 얘기를 먼저 좀 해주시고 그 우리 주진영 선생님 궁금하셨던 것 같이 좀 엮어서 얘기를 해보면서 일단 공수처 문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변호사님 먼저 개괄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실 때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한 본인의 찬반을 떠나서 공수처를 하는 것에 대한 찬과 반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뭐가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수처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검찰개혁의 중요한 주제로 항상 얘기가 됐었고요. 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이고 쉬운 얘기는 뭐냐면 검찰이 너무 많은 힘을 한 손에 쥐고 있으니 이걸 나눠야 된다라는 데서 시작이 된 거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쉽게 잘 설명하셨죠. 자기 계좌를 보여주지 않는 유일한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다. 그 사람들도 뭔가 나쁜 짓을 할 때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공수처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면 찬성하는 쪽에서는 결국 검찰 개혁 또 강력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공수처라는 거는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약간 가지가 쳐지는 것이 그럼 공수처를 영원히 둘 것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냐 결국은 없어져야 되는 문제냐 필요악인 것이냐 이런 의견은 약간 갈리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를 반대하는 쪽의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그렇다 해도 권력의 자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정치 권력자에게 검찰이라는 강력한 무기 외에 또 다른 스타일의 무기를 하나 더 쥐어주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식의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지상주의자들이 검찰이 잘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사람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냐 왜 그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전에 무슨 상설특검이네 뭐 특별감찰관이네 이런 제도들이 다 실패한 것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게 완벽한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는 전자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상적인 모습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괴물을 하나 만드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논리도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공수처가 과연 얼마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들만의 리그에서 존재하는 또 다른 권력기관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한 지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저기는 검찰이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독점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는 거지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드냐 이런 말이 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조금 제 관점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이고 궁극적인 방향이라는 것은 너무나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결국은 수사 역량을 잘 쌓아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검찰은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 그걸 법적인 관점에서 통제하는 기소권을 행사하는 게 좋고 이게 이제 원칙인데 단 그거를 완벽하게 구현해내려면은 지금 쉽게 말해서 견적이 너무 많으니 나오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법부터 개정해야 될 사안이 있고요. 헌법, 법률, 그다음에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지면 엄청난 소요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에 관여하고 있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한
이제 검찰은 그게 5,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고 연구자들은 7,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다 실업자를 만들 거냐? 그럼 그 사람들을 다 경찰로 보낼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기적인 조치로서의 뭔가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검찰의 폐해를 극복해야 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검찰이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뒷골이 땡기게 하는 조직이 하나 있긴 있어야 된다. 그걸로써 공수처는 현재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제1과제로서 우선 해놓고 공수처가 작동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이제 이게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더 알게 되면 정치인들이 끼어서 장난치는 그 영역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성희 보좌관께서 말씀하시면서 헌재 얘기를 잠깐 섞어주셨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러니까 헌재가 만들어질 때 대법원이 사법부가 헌재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던 논리하고 공수처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검찰이 주장한 논리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헌재가 어쨌거나 나름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그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권 신장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른 사법 제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의 성과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면이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의 법 제도를 개수해서 심지어는 일본의 민법 같은 경우는 뭐 1960년이 될 때까지 그대로 썼었기 때문에 그런 나름의 우월감이 있었는데 헌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 말이 없다라는. 헌재가 있잖아요. 없습니다, 일본은. 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고 이러는데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공수처라는 실험이 어떤 그 좋은 그 성과를 낳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공수처의 제도 설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쁜 짓을 안 할 거라는 신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공수처를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정권이 또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병우가 공수처장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딨냐 이런 걱정이 또 여전히 남는 거죠. 예. 그 정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나는 공수처가 첫 사안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예.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면은 일을 그거부터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공수처 하나만 갖고도 또 한참 시간이 갈 텐데 모멘텀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수처가 결국은 옥상옥이고 그 사람들을 결국 검사들로 채우면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워치독이 감시견인데 감시견을 못 믿어서 공수처라는 감시견을 또 하나 만드는데 그럼 그 감시견은 또 누가 감시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저거를 하는데 왜 정부 주도로 또 하지? 저거를 왜 국회가 안 하고 저렇게 또 정부 주도로 뭐 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뭐 그래서 또 굳이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 공수처에는 꼭 검사들이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수사 역량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보면 이게 근본적으로는 검찰을 못 믿었는데 그러니까. 검찰 출신으로 검찰을 감시하게 만드는 이상한 꼬락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법무부의 공수처안이 나오면서 더 큰 비판의 지점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 수사, 권력형 부조리에 대한 청산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사 역량을 가진 조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지 국민들도 신뢰를 가지고 저기다 제보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내지는 이번에는 이런 사건들을 권력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뭉개버리는 일이 없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법무부 안은 지금 지나치게 검찰의 이익에 맞게 경도돼 있어요. 근데 법무부 안은 그냥 뭐 법무부 안에 불과한 거니까 그렇다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검찰이 묵살하고 호도하고 은폐하던 버릇을 그 사람들 요만큼 뛰어다가 공수처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 짓을 안 하려는 보장을 무엇으로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제도에서 담은 건 그거예요. 검사 숫자를 반 이상 못 넘기게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서 공수처에서 검사를 하면 검찰청으로 못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검찰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도의 차단 장치.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법률가들 데려다가 그냥 변호사 자격 있다고 해서 수사를 하라고 하면 그거는 막바로 어떤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나 노하우가 있는 것이고 쌓여있는 어떤 역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를 뽑을 때 선별해서 잘 뽑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현실적인 어떤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검사 출신을 하나도 없이 배제하고 그냥 공수처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직이 움직이는데도 어느 정도의 한계는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을 감시하는 게 중요한 기능인데 검찰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도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검사라고 해서 물론 검찰 조직에서 찌들려 있는 문화나 어떤 관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또 전부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건 아니고 나름 또 역량이 있으면서 생각이 똑바른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잘 뽑아서 활용할 수만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공정하게 잘 뽑아올 수 있는 제도로 잘 설계가 되느냐.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일로 오려면 내가 검찰청에서 검사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하는 게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겠다 생각을 해야지만 오는 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문제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시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법무검찰 개혁안이라고 해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나온 방안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법무부가 거기서 따귀 빼고 기름 빼고 또 검사들 유리하게 바꿔버리는 식의 안을 내놓으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묵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왜 애초에 법무부 안을 만들도록 했나요? 아, 그게 저는 이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개혁위원을 하니까 그게 좀 의외였거든요. 저희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어찌 보면 제도 개선 방안을 주도하고 그 어떤 안들을 성안해내면 경찰이 그대로 따라오는 입장인데 여기는 이상하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하는 안을 법무부가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라는 게 처음에 전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법무부의 지금 변명은 뭐냐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이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국회로 갖고 가면 국회에서 절대 통과가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그 얘기는 안으로 가는 거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들보다 바보고 지들이 더 똑똑하다는 얘기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이 어떤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했다. 아니 그런지 안 그런지 그 사람들 의견이. 그러니까 나는 일이 이상하게 일 처리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1년 반 전에 처음에 우리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공수처 때문에 너무나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럼요. 반대파와 지금 찬성하는 파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똑같이 그때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로 왜 이것을 첫 번째 카드로 꺼냈느냐라는 게 제가 보기엔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검찰 위에 순서상으로. 그 순서상으로 그러기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물론 대통령이 된 지야 몇 달 안 됐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계속 이렇게 자기들 밥그릇에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공수처는 우리가 받아도 된다. 왜냐하면 결국 주축이 되는 건 검찰에서 데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공수처는 어차피 국회를 통과 못할 거다. 강력한 공수처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강력한 걸로 통과 안 시킨다. 자기 보신을 위해서라도. 이런 나름의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처럼 이게 견적이 많이 나오는 일이고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공수처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발목을 잡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정쟁의 도구로 우리가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지금 어찌 보면 법무부 안에서 따귀 빼고 기름 빼고 이걸 축소하는 게 저는 그런 자기들 나름의 그 대응 플랜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내부 얘기를 조금 들어봤더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또 개혁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고. 법무부 안이라는 걸 성안하는 데 있어서 참여한 사람들이 다 지금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법무부 일을 이렇게 장관께서 하지? 그러니까 뭔가 왜- 이거를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일을 왜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설계를 조국 했냐는 수석은 뭐 하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제가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붙잡고 따지고 싶은데 전화해서 따지세요. 이 조국 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이 공수처나 검찰 개혁은 이분이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고 지금 시간 다 보내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게 만드는 그런 안을 갖고 나온다는 것은 어떤 옆에서 보기에 일이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건 맞는 말씀. 검찰 알바를 쭉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법무부라고는 부르는데 사실은 그냥 검찰부였다. 이제 검찰부였던 건데 그 검찰부에서
검찰의 옥상을 만드는 설계를 검찰들이 하고 검사들이 하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봐요. 네. 개혁 그러니까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법무부 개혁에도 관련되는 건데 그 개혁위원회를 불러다 놓고 한번 의견 내봐. 니들 의견 받아가지고서는 우리가 잘 고쳐가지고 더 좋은 거 만들 거야. 이거 자체가 일이 잘못된 거예요. 왜 이건 이 설계를 왜 개혁의 대상이 내 거를 내가 받아가지고서는 내가 고쳐서 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솔직히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경찰은 자기들이 얻어오는 게 이게 생기는 거니까 아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가는 거고 법무검찰은 어차피 여기서 떼주는 거니까 당신들 얘기는 그렇고 지금 예를 들면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도요. 지금 보도로만 보시기에는 꽤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내부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어제 제가 내부 사정을 좀 들어봤더니 이 자료를 제대로 넘겨주질 않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보도 자료로 발표하고 생생 내고 그거만 띡 보내고 보도 자료만 보내고 거기 붙어 있는 1차 원천 자료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왜 주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비단 그게 국정원만의 문제겠습니까? 지금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도 왜 보면은 국정교과서 문제 가지고 저기를 TF를 만드는데 그거 추진했던 사람이 들어갔다 지금 이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뭔가 지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걸 쫙 리셋하는 마인드로 정리를 하셔야지 이거 이대로 놔두면 이 사람들이 또 집 밖으로 챙기다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뭐 문화부나 지금 교육부 쪽도 마찬가지인 게 저한테 들어오는 제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적폐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적폐청산위원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렇다고 공무원을 다 내보낼 수는 없는 일인데 그중에서 그 리딩을 했던 사람들은 좀 빠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나 이 사람한테 제일 잘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대할 거는 그 사람들이 진짜 진정하게 마음속에서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갔으면 좋겠다. 어제 어떤 우리 산하단체 이제 질의를 어떤 의원들이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재인 정부의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이분들이 가장 극렬하게 박근혜 쪽에 매몰됐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자기는 문재인 정권의 이 컨셉들을 다 자기는 수용하고 자기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공개된 국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사람이 말이 진정이었으면 좋겠다.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네. 예, 여러분들 지금 오만과 편견 시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만 페이스북 라이브로 해서 광고하고요. 오늘 끝나고 나서 이걸 이제 팟캐스트로 돌려서 할지 말지를 정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공수처에 대한 얘기 쭉 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이제 뭐 할 얘기가 있는 우리 국감 얘기 좀 잠깐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는 임명되신 분이 광주고법 원장 유남석 원장님이 되신 걸로 됐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최국 변호사님 정리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와 공수처에 관련돼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지금 주목해서 시민들이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일단은 법무부의 공수처 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지금 나온 것인지를 저도 좀 열심히 파헤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관심을 잃지 마시고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에 하나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들이 장난친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루속히 좀 법무부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사실은 이게 내통해 가면서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검찰 알바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실제로 법사위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법사위가 그 소위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소위에서부터 전원 합의가 안 되면은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게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법안은 어떤 식으로 무슨 내용이 와도 절대로 붙잡겠다. 소위에서 절대 통과를 안 시키겠다고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우리가 검찰개혁이
국민의 뭐 80% 이상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너희들의 미래는 없다라는 점들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내부에서 준동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망가뜨리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놓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좀 확실히 바로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다른 기관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도 꼭 이 방송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국세청은 지금 제일 심해요. 제가 듣기로 제일 개판이에요. 거기는 위원들의 과반이 심지어 그냥 국세청 내부 직원이고요. 국회의원 중에? 아니요, 국세청 적폐청산위원회는 예, 자기들이 예. 만든다고 해놓고 되게 다 그렇습니다. 국세청 이 숫자가 과반이고 외부 위원들은 갖고 가면은 보안각서를 쓰고 거기 있는 회의 자료도 바깥으로 못 갖고 나가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국세청 아니라고 들고 나와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조사하자 이런 거를 지금 뭐 아예 안건으로 그냥 지금 만들어버린 그 상황이고. 카드를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키워드로 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여차하면 같습니다. 마지막에 꼭 그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몇 가지 위원회가 움직이는 과정에 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수법, 또 가려고 하는 모습, 장난질 치려는 그 모습들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렇게 제거해 나가면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대통령께서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 공수처는 어쨌거나 지금 공 선생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이상적인 모델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이 보이고 있는 저 모습들을 어쨌거나 최단 기간 내에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서 뭔가 검찰개혁의 단초를 열려면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지고 그걸 전제로 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걸 방어해내는 장난을 칠 것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는 꼭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명되신 분은 그 유남석 원장이 과거에 그 사법 파동이 우리나라에 몇 번 있었잖아요. 판사들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대법원장에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한때 그 주역이었던 분이에요. 판사 시절에. 그런데 그 능력도 있고 성품도 차분하고 그런 분인데 이제 고위법관이 돼가지고는 굉장히 무난한 분으로 변했다라는 평가를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분을 사실 그 변협이 추천한 명단에 포함돼 있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더 이상 헌재가 시끄럽지 않게 무난한 사람으로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소장은 이제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헌법재판관을 이번에 지명하는 분을 소장으로 동시에 지명하면서 해야 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은 여전히 헌법재판 소장의 임기 문제를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소장 지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헌재가 빨리 9명이 돼야지만 사실은 지금 걸려있는 사건들이, 중요한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빨리 정상화시킬 필요는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입법을 안 해주면 소장을 임명 안 하겠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헌법재판소가 분명한 헌법기관인데 소장의 임기가 정확하지 않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굉장히 자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맘먹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자기가 임기 중에 늘어나지 않게 된 박한철 씨 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또 뭐 내가 알기로는 박한철 씨를 6년짜리로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여당인 그 당시 야당이 반대를 해서 네. 임기 남은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양쪽의 공동 책임의 상태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갖고 헌법에서 요구하는 헌법소장의 임명을 국회한테 조건부로 들이댄다는 것도 좀 모양새는 안 맞는 것 같고. 정통한 방식은 아닌데 이게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87년 헌법에서 어찌 보면 갑자기 이렇게 설계돼가지고 도입된 제도가 보니까 허점이 많아요. 그게 이제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 남은 잔여 임기만, 그러니까 재판관 중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 요거만 딱 있거든요. 지금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임기 정년이 별도로 조항이 있는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저는 뭐 정치를 요즘에 알아서 잘 몰랐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을 전부 좀 기억을 하고 총선에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예. 응? 이래갖고 뭐를 하겠냐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지금 이 상황으로는 뭐 상임위도 그렇고 지금 뭐든지 다 이렇게 정말 우리 주 선생이 옛날부터 하던 얘기로는 정말 전 국민이, 전 나라가 이 로스가
이 쓸데없이 소모하는 이 에너지를 어떡하냐고요. 이 아까운 시간에. 국회에서 소모하는 이 시간들 쓸데없는 얘기들 계속하면서 뭐 국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서 그냥 전 의원들이 다 똑같이 한 주제를 해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빨리 해체해라. 적폐청산위원회 없애라. 그 얘기를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관 된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교육부 장관한테 그 논문 표절을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기억도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제발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를 메모를 하시면서 이게 왜 국회의 이 균형이 지금 이 여소야대가 돼서는 안 되는 이 상황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제대로 나라를 세워간다면 진짜 총선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 정계 개편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어떻게 그 주 선생은 나 빼놓고는 국회의원 제일 친한 사람들 다 야당에 있잖아. 그죠? 아, 그러신 거예요? 그럼요. 야당 그러네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오늘은 뭐 뉴스 나왔는데 어디서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국민의당이 그 민주당이랑 합하는 것보다는 저 바른정당이랑 하는 게 훨씬 더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또 홍보들을 엄청 하는데 자기들 당원들만 상대로 했다라는 것 같던데. 응?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정계 개편을 여당이 주도해서 할 만한 리더십을 여당이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그걸 정계 개편을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번에 쓸데없는 당들 좀 다 정리해 주시고. 에이. 근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야당이고 여당이고 자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자치선거가 어떻게 될지 뭐 1년 후에를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전 뭐 국회의원들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은 뭐 이 교착 상태는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교착 상태를 풀고 싶으면 먼저 소위 말하면 이제 급한 사람이 불을 꺼야 되는 거잖아요. 급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렇다면 정계 개편을 하기 위한 구도나 노력이나 아니면 그것을 위한 전초 작업을 하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돼요. 시작을.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이상해. 저 사람들 무슨 생각하나. 조금 그런 조짐이 좀 있죠.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 하시는 행보를 보면은 뭔가 지도부하고 뭔가 소통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던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군부를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계 전투로 한 분 한 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실제로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가 이제 호남에 다 편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구 와서 보니까 그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합당이 되면서 안철수 전 의원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당의 시의원, 구의원들을 전부 몫을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쪽에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시의원, 구의원이 하룻밤 사이에 공천이 되고 그 사람들이 됐습니다. 근데 제 선거 때 그 사람들이 나서서 저한테 뭐 이런저런 엄청난 그 마타도를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아, 내부에서 총질한 거예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 무소속으로 나갔던 어떤 한 분 후보가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줄을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걱정인 게 지금 4년 만에 또다시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국민의당하고 우리가 전략적 제휴를 한다 그러면 또 나눠먹기가 되잖아요. 근데 호남에서도 우리가 절대 뒤처지지 않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그 감싸 안으면서 전체를 안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지율 같은 거 보시면 그 지금 우리가 지키고 나가면서 뭔가 지금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당도.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이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다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싸울 수 있게끔 지금부터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 그때 지선과 같은 그때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네, 원래 정치는 사실 저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서는 소위 말하면 무슨 너무 높은 고단수의 싸움이 되나서 이게 뭘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는 이번 말씀은 동네 맞는 것 같아요. 저기 주 선생 머리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머리 회전이 엄청 빨라야 돼요. 그리고 잔머리 그 수준이요. JQ라 그러든가 GQ라 그러든가 이 잔머리 수준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만 여기서 이 변수들 여기서 어떻게 가고 저렇게 가고 정말 눈도 빨라야 되고 머리도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 선생 수준으로 안 돼요. 안 되죠. 네, 일단 오만과 편견 방송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 일단 두 분이 원래 오늘 소화하려고 했던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근데 또 의원님 지금 이제 정기 개편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이제 국정감사 기간 중간이고 국정감사 안에서도 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상대방이 치고 있는 프레임, 저희가 치고 있는 프레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고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국감이야 교문이만 하고 다른 거는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는 정도인데 이 원래 국감이 이렇게 가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원래 그래요. 저는 이게 한 달 동안 국감 저희도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저는 이렇게 국감을 한다는 것이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상시 국감이라 그러나요? 이게 계속해서 지켜야지 지금만 지나가면 땜빵이라고 지금 하는 이게 뭡니까? 게다가 보건복지 어제 같은 경우 보면 그 생리대 국감이에요. 다 끝난 것 같고 다 무해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후진국 아니지 않습니까? 네. PNG나 지금 일본 최고의 그런 PNG나 무슨 이런 데들 어디야 다 들어와 있는데 킴벌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그 암 유발하는 그 성분을 과도하게 썼겠습니까? 이거를 왜 마녀사냥같이 이렇게 터뜨려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고 이거야말로 또한 전 국민의 소모된 거예요. 여기에 스트레스 받고 이거 무슨 짓이야.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우지파동도 아니었고 메디안 치역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갖고 국감이 지금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겁니다. 할 일이 얼마나 태산 같은데. 그리고 또 식약처장이 약간 이쪽에 경험이 정무적으로 좀 많이 없던 분이라 말 좀 한 번, 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냥 한 놈만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언론이고 야당이고 여당마저도. 저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이게 국감이 이렇게 가야 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교육이나 진짜 지금 문화부나 똑같이 다 지금 적폐청산 지금 하지 마라. 정치 보복이다. 그냥 이 얘기만 갖고 그냥 끝없이 늘어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맨날 새벽까지 1시, 2시까지 이 국감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세력의 불안감과 초조감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좀 있는 얘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지 그게 국회의원이지. 그냥 앉아가지고 억지 부리고 이거는 좀 너무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내년에도 할 거고 재작년에도 했던 얘기고 원래 우리나라 국감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왜 그 상시 국감이라는 얘기는 이루어지기 어려운가요? 상시 국감과 관련돼서 우리 또 주진영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한번 쓰셨던 것 같고 그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국감이라는 제도 자체를 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옛날에 행정부가 완전히 독주를 하고 국회 기능은 거의 없을 때 말하자면 일종의 깨평처럼 이만큼 만들어준 자리에 해당되는 거지. 진짜. 국회가 원래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 국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근데 1년에 365일 중에 20일 따로 모아놓고 요때만 국정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평시에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놀란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평시에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하고 거기 조사위원회를 갖다 서브 커미티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그런 요건을 갖다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안 만들어 놨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여당이 되게 이제 다수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인 여당은 국회의원들이 지네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보다는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적인 보스 눈치를 봐야 되니까 보스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귀찮게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 법안을 바꾸는 거를 지들이 반대를 하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20일만 하는 것이 훨씬 편한 건가요? 아니 그렇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한 큐에 몰아닥칠 때 그냥 하고 치우고 나면 또 1년 동안 이렇게 지나가니까 진짜 오히려 끔찍한 일은 뭐냐면 이 시간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특히
교문위는 또 30명씩이나 되니까 그 하루에- 많은 그 예. 산하단체의 그 하나하나 적폐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20일 동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부러 파행도 시키잖아요. 이상한 짓 해가지고. 15분 동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7분이요, 7분. 7분, 5분, 3분 이렇게 이제 15분 전체 묶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12시간에서 14시간씩 회의장에 붙어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 불합리하고 뭐 주지영 선생님 지금 없애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없애는 게 국회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감사원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부에 붙어 있는 되게 희한한 구조인 건데 입법부로 가져오던가 아니면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서 거기가 상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저희가 같이 하는 형태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준비하니까 그러고 이제 우수 국회의원을 그 국가문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언론에 보도자료 몇 개 나갔냐 그러고 일면에 몇 번 나갔냐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언론이 관심 있는 주제에만 집중해서 국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비애 정말 해야 될 것들은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은 좀 폐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저는 이 하면서 두 번째 국감이잖아요. 근데 지난번 국감은 처음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면서 했는데 제가 교육은 또 잘 모르는데 공부하면서 해야 되지만 문화는 뭐 전체적으로 다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일이 좀 쉬웠는데 이제 작년 연말에 그 국조 그 청문회를 한번 하면서 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이 일이 본질을 파악하고 이런 거야 뭐 늘상 했던 일이니까 그리고 준비하는 이제 우리 비서들이 좀 많이 힘들지만은 준비를 이만큼을 해놨는데 그 준비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때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 7분, 5분, 3분인데 3번을 다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해요. 7분, 5분? 그 7분 한 번? 증인 불러놓고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국감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저는. 이거 뭐하러 하지? 상시국감을 해서 뭐 일주일에 뭐 한 달에 일주일 정도씩은 뭐 한다든지 이 사람도 물론 귀찮겠지만 누군가가 감시해야 되는 것이 국회라면은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국감에 대해서 좀 더 좀 속 시원하게 좀 국감 필요 없는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면. 아니 근데 결국은 왜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를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를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그리고 공천제도, 정당의 민주주의 이 문제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은 국회의원이 민주적으로 자기 지역군에서의 제대로 된 경선을 통해서 지역구민에 의해서 후보가 되고 후보 중에서 다시 투표가 돼서 당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당권을 나누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공천을 받고 또 국민은 또 다수 이 소선거구 제도에서 비례대표는 별거 없고 하니까 그냥 잘 모르니까 가뜩이나 뭐 선거는 뭐 2주 3주 캠페인하고 끝나버리니까 그냥 당 보고 찍고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냐보다는 자기 속해 있는 당에 시키는 대로 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국회의원이 평시에 항시적으로 상임위원을 통해서 국정을 감시해야 되는 일은 맨날 말하자면은 나눠가지고선 그 당론 시키는 거 열심히 고함 지르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일 다 끝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선거구 이 사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선거구 제도와 정당 민주주의의 문제가 사실 길게 보면 이 국감의 이런 그 눈 가리고 아웅까지 다 영향을 준다. 전략 공천이라는 것을 왜 근본적으로 없애질 않습니까? 이상해요. 전략공천 제도가 없으면 의원님이나 공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국회의원 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국민들한테 불행한 일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비례대표가 됐어야지. 비례대표가 됐어야 그것도 전략 공천이죠. 당 대표가 정하는 순서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의 지도자, 지도부가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사람을 배치하는 건 저는 그걸 꼭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진짜 30년 전에는 저희가 30년 하니까 너무 오래됐네. 하여튼,
그때만 해도 비례대표는 정말로 말 그대로 돈 보따리 싸들고 와서 30억이면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 연약에 있었는데 최소한 이제 그런 틀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 주지영 선생님 항상 하시는 말씀 새겨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당대엔 바뀌는 것이 없다. 이것을 보고 자라난 세대들이 바꿀 것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 정치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저렇게 손대려고 시작하면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예, 저는 그러는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또 바뀌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뭐 손의원님 같은 분들이 또 국회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시고 새로운 프레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당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의 포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전략공천이네. 네. 그런 거죠. 예, 전형적인 전략공천의 예입니다. 개혁 중에서 아마 제일 마지막에 늦게 되면 될 게 국회 개혁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머리 깎는 거니까. 되긴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그 지역에 5만 명만 그냥 표를 5만 표만 얻으면은 다 되니까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5만 명을 잡고 있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거기서 안에서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정치 신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고 싶다 하면은 3년이고 4년이고 거기서 바닥을 닦아서 딱 같이 이게 붙어가지고 경선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많이 나와야 국회의원들도 조금 더 이제 좀 공정성도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선 의원들은 거의가 다 전략공천이거든요. 사실은 유권자들도 우리 대표를 어떤 사람으로 뽑아야 하는가에 대한 게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여기서 열심히 예를 들면 구의원 활동하다가 시의원 되고 시의원 활동하다가 구청장도 한번 하고 이런 사람이 또 국정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델일 수 있는데 우리 지역 구민들이 아직까지는 보면 누가 구의원 출신이다 시의원 출신이다 그러면 사람을 한 등급 낮게 봐. 그리고 무슨 학벌 따지고요. 그냥 뭐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고 진심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서울대네? 얘는 지방대네? 그러면 그냥 여기 찍지? 아니면 옆 사람이 그냥 다 1번이래 이번에는 그러면 우우 가가지고 찍고 이런 사람들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들어와서 국회의원 되고서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제가 정무적인 그 지식이 모자라고 감각이 모자라서 뭐 실수도 있었고 그 전에도 이제 그랬지만 그러면 조용해질 줄 아는 거예요. 네. 대부분은 그러면 그렇죠.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SNS 안 해야 되고 앞으로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긴 제가 너무 나이가 많이 돼서 들어와서 그 정도로 제가 여기서 깎여 나가거나 그렇게 터지진 않죠. 그리고 뭐 어차피 제가 오래 할 게 그거는 아니기 이제 때문에. 손 의원이 재선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재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눈치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재선도 이제 저는 그래요. 제가 대중을 향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주변에 지지자라고 저한테 항상 좋은 그 선풀을 달아주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다 믿으면 안 되거든요. 예. 저는 저한테 악플 다는 사람들이나 제가 듣지 못하는 소리 속에서 저한테 대한 그런 뭐 그 좋지 않은 얘기들도 전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나쁜 댓글들도 다 수용을 해요. 이상하게 뭐 고영태랑 제가 무슨 뭘 어쨌든 이런 거는 제가 다 고소합니다. 저는 뭐 허위사실 유포는 저는 무조건 다 잡아낸다 생각을 하지만 웬만하게 저한테 대해서 그 네가 잘못하는 거다 뭐 이런 건 저는 다 봐요. 그리고 그 소리를 아프지만 전 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저같이 대중을 상대로 했던 일들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몰라요. 네. 국회의원들이 저는 세상에 이렇게 관심이 없고 무지한지 진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내 지역구 5만 명만 알아요. 네. 그 조직만 알고요. 그리고 자기 상임위만 알아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한테. 제가 철들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가까이서 보게 된 국회의원들을 보면요. 지금 여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제 뭐랄까 그 한국 사회의 주류에서 뭘 누려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대부분 보면 박해받고 이제 감옥 갔다 온 게 중요한 경력 중에 하나가 되고 누가 더 징역 오래 살았나 뭐 이런 것들도 자기들끼리 농담으로 얘기가 되고 뭐 이런 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이 되고 나면 예를 들면 뭐 골프에 빠진다거나 뭐 술 먹으러 다닌다거나 이런 일들이 저 친구가 저런 사람이었어 싶은데 이상하게 빨리 스포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옛날에 그 민주화 운동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다 견뎌냈던 사람들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런 걸 생전 처음 해보기 때문에 해보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하나 저는 이게 너무 실망스러웠고 또 하나 저쪽 편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거 여당 지금 야당 사람들은 보면 이게 무슨 그 이멜다 같은 사람들이 구두 수집하듯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리를 수집을 하는 과정에 국회의원은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꼭 수집해야 되는 자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내가 이 정도 경력을 쌓았으면 요런 자리 하나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거 누리고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내 동기 예를 들면 누구누구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큰 틀에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유권자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중심으로 이거를 바라보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 시간 낭비 중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낭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말하든 어쨌든 그 똑같이 그냥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신경 끄는 게 좋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번에 20대에서 들어온 이제 초선 중에서 몇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이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그렇지 않았던 분야에서 초선은 항상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 그럼요. 네. 자기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었던 그런 초선들이 있었어요? 선거를 통해서 온? 일가를 이뤘다? 그럼요. 자기 분야에서는 그래도 뭔가 그 일가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예를 표창원 들면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철수. 네. 정동영. 정동영. 그렇죠. 박영선. 예. 되게 이제 방송인 출신들, 기자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오고 나면은 비례대표의 4년이란 세월이 상당히 좀 고달픈 세월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목소리 내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렇게 네. 차이 나요? 아마도 제가 비례대표였으면 이렇게 큰 소리 못 치고 살았을걸? 비례대표는 사람 대접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4년을 치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많이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은 안 그러세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나 옆에다 정말 국회의원 싫어하거든. 앉혀놓고 이러면 안 돼. 하지 마십시다. 자, 이러면 안 오늘 일단 오만과 편견 시험 방송 1시간 28분째 하고 있는데요. 사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끊어서 방송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90분을 넘기지 않고 끝내야 다음번에 또 재밌어 보시겠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들은 나왔던 주제들은 다 얘기를 한 번씩 했던 것 같고 정작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이 방송을 계속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라이브를 몇 명이 보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보고 있는데 슬슬 이제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니, 제가 그러니까 오늘 페이스북 국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참 우리만 관심 있지 다른 사람들은 관심 아니야, 없어. 관심 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광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만과 편견을 오디오로 하는 유료형 팟캐스트로 만들어볼 궁리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제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 예. 유료로 하는 건 반대세. 그럼 경비가 근데 그러니까 그 유료로 하자는 이유는 이거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기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되니까는 광고가 싫다신 거잖아요. 광고가 싫으신 이유는 뭐예요? 광고를 요즘에는 광고를 이 오디오를 따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출연자들이 광고를 많이 읽어요. 소개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두 분한테 광고 그건 안 하면 읽게 하고 되지. 싶진 않아요. 그건 안 하면 되지. 근데 그런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늘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이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근데 광고를 왜 그 출연한 사람이 읽어요? 요새 그게 유행이에요. 안 하면 되지 뭐 그래. 그러니까 본인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녹음해온 걸 이렇게 녹음을 틀면 되는 거 해오는데 아니에요? 이제 특히 팟캐스트는 열혈 지지자들이 광고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근데 그 광고들이 있는데 저는 팟캐스트 들으면서 그 광고가 되게 짜증나거든요. 제가 들을 때 막 광고가 너무 많은 것들을 들을 때 굉장히 짜증나서 그 광고를 좀 다른 하는 방법이었으면 가게나 좋겠다. 그 소위 말하면 광고주가 이렇게 좀
약간 후지죠. 소위 아니에요. 말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건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저는 이 팟캐스트가 그 광고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얻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효과가 없는데 돕기 위해서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정치를 살리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이렇게 출연자들이 그 광고를 읽는 것 그리고 이것이 광고가 저는 전 후반에 하나 정도씩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한 두 개만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2개 갖고는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정치알바 같은 거는 한 에피소드에 4개 광고가 붙어서 보통 8개씩 해서 광고를 해요. 그러면 4개가 붙으면 사실은 1시간 동안 4개 붙는 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광고를 우리가 2개만 한다 하면서 2배를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저 뒤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자기가. 광고도 광고인데요. 제가 생각에 저는 이제 유료화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신문도 정기 구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냐. 특히 이제 주간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정기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그 신문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팟캐스트는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는 중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긴 하는데 이 시장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에게 뭔가 저는 선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유료 콘텐츠 왜 선례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 어차피 유료를 가게 돼 있거든요. 선례는 다른 사람 걸 보면 되잖아. 왜 굳이 자기가 만들려고 그러지? 팟캐스트 시장이 좀 고급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결의 그리고 꽃이 되려고? 아니에요. 반드시 유료를 온라인 갑니다. 온라인 이것은. 콘텐츠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정치 시사 이런 걸 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이 자꾸 성공 돈을 사례가 벌어요, 나오고 하는 광고로. 것들은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다른 해서요. 분들도 다 광고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광고를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사실 저도 지금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국회의원인 네가 나서느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로 돈을 벌 건 아니지만 이것이 제대로 컨텐츠에 돈을 주고 들을 만한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그리고 좀 스마트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것이 돈을 낸 사람밖에 못 듣는다면 아쉽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 달 뒤에는 무료로 풀다. 지금 VOD 시스템이 다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시사성이 떨어져서 아무도 안 듣지. 근데 시사성 있는 거를 한 달 지난 걸 주 뭐 선생이 굳이 들을 별로 사람이 그거를 뭘 그렇게 듣겠어요? 저는 지금 옛날 사람 거 막 찾아서 보기도 최강욱 하고 씨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광고가 팟캐스트의 중간에 끼어드는 게 굉장히 짜증난다는 분들의 얘기도 맞고 근데 또 그거를 당신들이 하는 얘기를 여러 사람이 듣는 게 중요하지 그걸로 그 수익을 얻어가지고 하겠다는 거냐라는 비판도 맞고 그 양쪽 다 또 제가 듣기에는 비슷비슷하게 들렸어요. 근데 제 입장은 이제는 이 청취자분들이 선택을 해서 팟캐스트 시장을 어느 정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과거는 사실은 팟캐스트가 언론이 다 죽어 있고 이 제대로 된 통로가 없다 보니까 일종의 해적 방송으로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돌들이 외치는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어찌 보면 주축이 돼가지고 뜻을 모아서 이제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켰으니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잡담이나 쓸데없는 얘기나 재밌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은 이제는 들으시는 분들도 원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좀 책임을 가지고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듣는 분들도 각자의 관심 분야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한번 나도 이해를 높여가지고 뿌리를 뽑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시는 추세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손혜원 의원님 이런 제안을 하셨구나라고 제 나름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예. 근데 제 주변에서는 저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 유료로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 안 했던 거니까. 아무도 안 했던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팟캐스트들이 이제 정권 교체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 그 에피소드들이 너무 겹칩니다. 똑같은 얘기들을 갖고 여기서 저기서 다 하는데 이제는 다 옛날같이 듣지 못하겠어요. 너무 겹쳐서. 근데 저는 우리 셋이는 절대 겹치지 않게 할 자신 있거든요. 예,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돌아가는 얘기들을 다 똑같이 누구 한 사람 패고 누구 욕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늘 같은 내용 너무 좋잖아요. FTA를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공수처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 전문가들 모시고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누군가 해야 되고 어차피 이게 유료로 갈 시장입니다. 우리가 폰트 사용을 옛날에 돈 주고 안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뭐 음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듯이 저는 제대로 된 그 컨텐츠는 돈을 내고 듣는 사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진행을 하고 제대로 된 고퀄리티의 그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제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겠지만 뭐 저는 오늘 정도로 주 선생님이 착하게 해주신다면 별로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주 선생님이랑 최 선생님 두 사람, 최 변호사님 두 분의 케미가 이게 어울려진다면 그리고 김성희 보좌가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그런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아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댓글로 가열차게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 듣고 한 번 더 우리가 파일럿 게임을 할지 아니면 계속 이러고 갈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료로 할지 제가 이번 주 안에 일주일 안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해야 돼. 저는 그 보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파일럿을 한 3개 정도 해보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으면 그때 가서 더 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하자. 뭐 좋아도 안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손유는 뭐 처음부터 뭐 1년 뭐 파일럿은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 이렇게 일을 갖다 급하게 그 크게 벌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러는 중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댓글에다 한번 적어.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 선생이 내가 실증 나면 간둘 수도 있어라고 계속 협박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저는 일을 못 해요. 제가 시청자들하고 유료로 약속을 하고 이 일을 진행을 하면 유료든 광고든 주 선생 없이는 이 일이 진행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최 변호사님. 선생 없이는 못 해요. 제가 그쵸. 저하고 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고 한쪽으로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안 갖고 하시면 있고.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아 그래요? 예, 같이 하자 그랬잖아요. 시작을 하자 그랬으면 책임을 져야죠. 3년은 다녔다며 직장에. 한 직장에. 제일 오래 다니신 게 3년이라고 3년.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3년만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주 선생님 진짜 이번에 더 제가 이 주 선생 더 늙기 전에 붙잡아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 이번에 그 노벨상 받은 그 작가의 글을 쓴 것 때문에 이 인간 불러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이 식으로. 왜요? 그 시점에 마침 이제 저도 옛날에 퀸터그라스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노벨상 받아서 정말 너무 반가웠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책 사서 지금 이제 읽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노벨상을 이 사람이 받게 됐다 하는데 그 작가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는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주진영이가 지금 같은 때 참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최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경제만 아는 사람 싫고요. 법만 아는 사람도 싫어. 사회 전반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풍부한 사람들만이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경제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돈 되는 거. 제 주변에도 디자인 관련된 책만 보고 경제책만 보고 이런 사람들 너무 싫어요. 사람 사는 얘기는 모든 다른 책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어차피 뭐 공무원 생활은 안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한번 나와서 우리가 다시 우리 국민들한테 정권 바꿔놓고 약간 목말라 하는 이때쯤에 제가 한번 공선생하고 같이 이 환상의 최강 이 멤버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료로 하던 광고를 넣든 최소한 우리가 1년을 한다는 생각은 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냥 1년만 정해주시면 제가 그냥 하고 1년 뒤에 그만둬도 그냥 그만하면 되잖아. 그냥 폭파시키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했더니 손 선배가 주진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 사람 1년은커녕 몇 달만 하더라도 귀찮아할 사람인데. 귀찮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제가 지난 한 1년쯤 됐죠. 주진영 선생님을 관찰해 본 결과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느 매체든 근데 이제 또 책을 쓸 만큼 이렇게 막 부지런하게 막 움직이긴 또 원치 않으셔서 요런 정도의 템포면 와서 손 선배한테 좀 닦이면서 그냥 이렇게 알았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정도의 템포라면 아주
저는 좋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 그래서 좀 프레임을 깬다는 제목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 박스 밖에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배우고 한 분야 한 분야씩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가는 작업들은 되게 흥미진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래서 시니컬하지만 언제나 마음이 따뜻하신 우리 주 선생님의 판단이 김성희하고 제가 나보다 더 정확하게. 요즘 말로 츤데레라 그러던가요? 츤데레지. 동 선생님 스타일이 딱 정확히 맞는 거죠. 츤데레하고. 그치. 자기 그 말랑말랑한 속을 보이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데 다 보여. 이제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잘 보고요. 이제 이거 링크해서 보시고 또 우리 주 선생 그 페이스북에 그 댓글 다시는 분하고 이제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이 완전히 확연하게 갈라져 있어요. 그 같은 그 팔로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얘기들 서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 선생 페이스북을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 보는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김성애 그 보좌관 페이스북을 제가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서 요리 얘기 많이 나오고 엉뚱한 얘기들 나와서 재밌어요. 음악 얘기도 되게. 음악 얘기는 거의 전문가 같죠. 그 김작자의 선곡 정말 너무 좋았어요. 나 그거 틀어놓고 뭐 일하잖아. 그 가을에.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젊었을 때 엄청 공부 안 했을 것 같아. DJ 했대잖아. 네. DJ 했다는 거는 전혀 사실이지 않고요. 예, 엄청 공부를 안 한 게 맞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고.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최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씩 마무리하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할 건지, 무슨 내용을 할 건지,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갈 건지 다 사실은 그 생각이 조금씩 달랐고, 오늘도 보셨겠지만, 결국은 뭐 듣고 보시는 분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는 따라갈 생각입니다. 저도 이거 동영상 제 페이스북에 이제 링크 할 테니까요. 진짜 기탄 없이 댓글 달아주시고 의견 주시면 뭐가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인가 저도 심사숙고해서 하여튼 두 분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할 얘기 다 했어요. 저도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바이어스 샘플이라고 굳이 이걸 와서 들은 사람은 이 세 사람 중에 적어도 한두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라 뭐 이런 소리 뻔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엄청 하고 계십니다. 그거 듣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아니 어차피 듣는 분들만 들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두 분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경제 알바나 검찰 알바가 우리 그 국민들한테 젊은 의식 있는 정책 관심 있는 분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기서 다시 발을 뺄 수는 없어요. 솔직히 부담은 엄청 돼요. 그쵸? 저는 컨텐츠의 질도 사실은 공 선생님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도 부담이고 시간도 사실은 이게 진짜 만만치 않잖아요. 오가는 시간, 방송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녁 시간 주로 하지 말고 네. 이제 우리가 한 장소를 녹음하는 자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녹음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이 안 나와도 되기 때문에 좀 부담도 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서 2시 점심 밥 먹으면서 하면 또 욕 먹으니까 2시나 아침 10시도 좋고 해서 우리가 한 곳에서 한 주에 딱 시간을 하나 정해 가지고 하면은 부담 안 가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주일에 2개 에피소드 안 하려고요. 그냥 하나. 네. 그러니까 1시간 한 20분에 30분짜리 이렇게 하나만 딱딱 올리면서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일단 3번 정도 해보고 세 그다음에 번씩이나? 결정을 하시죠. 예, 1600만 조회수를 자랑하는 경제 알바의 두 분과 또 1200만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우리 검찰 알바의 두 분. 예. 물론 이제 경제 알바가 에피소드가 더 많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지만 전 그것이 이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일으킨 파장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정말 또 다른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오만과 편견 시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